이제 다리부전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바로 프로그램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오늘 선 시간을 6시 넘지 않게 제한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개념이 무슨 개념이 왜 주관성과 객관성으로 가야 하는가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대충만 생각을 해본 것들은 적어도 개념 판단 추리 이렇게 세 가지 주관성의 개념의 세 형식들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개념은 그러니까 판단이나 추리에 비해서 개념은 좀 더 단순하고 그러니까 개념이 어떤 사태의 진리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개념은 그 사태를 훨씬 단순하고 직관적으로만 표현하는 면이 있다. 판단은 구별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 추리는 그 양자를 모두 포괄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개념은 알을 훨씬 단순하고 순수한 통일로서만 보여주고 단순하고 순수한 통일이기만 한 건 지금 편존재 추리 다루면서도 나왔듯이 단순하고 순수하기만 한 건 추상적인 것과도 비슷한 뜻이고 그러면은 결국 외면성이나 무규형성이라는 것으로도 쉽게 오염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이나 개념의 추리라는 훨씬 발전된 형식으로 나가야 되고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히 설명하시면 되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되게 서울대에 있는 근데 잠깐만요. 뭐 좀 하나 물어봐도 돼요? 우리 서세준 선생님이 요번에 저거를 내시는 건가요? 내는 거예요? 그냥 박사 과정 중에 계시고요. 3학기라고. 3학기. 아직 과정 중인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요번을 내는 거면 하고 또 과정 중인 건 좀 약간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이 박사 논문에 뭐 그런 건지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얘기해서 두 번째로는 아까 노평자 선생님께서 추상적 오상적 측면이 편존재 추리에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대응한다면 수학적 추리의 부정적 결과가 두 번째 공명 그다음에 수학적 추리의 긍정적 결과와 사변적인 이상 이런 것에 이제 대응하지 않느냐 대충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편존재 추리 1, 2, 3형을 각각 다룰 때마다 해결이 세 가지 방식을 다 쓰고 있지 않는가. 저는 어떤 의미에서도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그 2형을 다룰 때는 이게 이제 오성 추리 이 2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것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또 동시에 제가 이 글에는 거의 적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추리론 서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편존재 추리는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사실 끌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결론이 그냥 그 자체로 맞다. 완성 추리에서는 결론이 대전제를 전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 추리들이 그 형식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다음 형식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 다 빼고 그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서술 다 뺐는데 여기 두 번째 말씀하신 부정 이성적 측면은 추리 1, 2, 3형, 선전지 추리 1, 2, 3형이 사실은 이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끌어나오지 않는다. 이거 지적하는 게 그러니까 부정 이성적인 측면이라면 그렇다면 2형이나 3형은 1형에 비해서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2형은 1형에 함축되어 있는 우연성이나 자기성을 밝혀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3형은 역시 현존재 추리에 함축되어 있는 무정성이나 부정성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추상성, 개념의 추상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측면들인데 세 가지가 다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계획적이다, 우연하고 자의적이다, 부정적이고 부정적이다 이게 다 추상적 자의관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양상들인데 2형, 3형이 이제 1형의 진리를 정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긍정적, 사변적 이성의 측면을 역시나 거기서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각 국면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르멜레가 저는 사실 그냥 도식적으로 포르멜레는 형식주의고 포르말은 형식적인가 보다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제가 노태웅자 선생님께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데 다만 해겔이 형식 논리학의 개념 판단 추리가 형식 그 자체를 탐구한다는 의미에서 형식주의적이라고 굳이 비난의 노조를 안 써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지금 자기의 아규먼트를 풀어내고 있는 과정에서 이 형식 논리학이 다루고 있는 형식이 잘못된 형식이다라는 뉘앙스가 함께 항상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전통 형식 논리학은 에베아라든지 베아 이런 세 가지 자리 이게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해겔이 이제 추리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개념의 형식 규정이라고 말할 때 무엇이 형식 규정이다라고 말하면 그 매사와 양항의 관계가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사와 양항의 형식에 의해서 이 에베아 자리에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개념이 현존재로서 들어가느냐 개념이 본질로서 들어가느냐 그런 것들이 이 형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는 의미에서 좀 더 진정한 참된 형식 이런 것들을 제 형식 논리학과 대비해서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헌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문헌적으로 번역상 어떻게 번역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식 논리학을 형식주의적이라고 다루고 있지 않을까 내용상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선생님께서 이게 그냥 명사들이라고 하신 거 이렇게 표현한 게 조금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상은 저는 이제 이게 모성적 추리는 그것들 단지 명사라고 생각한다는 맥락에서 모성적 추리가 주어있는 문장에서만 특수 목표는 명사들이다. 알프레스가 얘기하는 거기서 이제 또 차우통 네 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제 차우통은 사실은 여기 좀 명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네 개의 하나 차지하고는 어떤 것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호도스 한 개 이런 게 이야기하지만은 명사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른 하나의 추리의 어떤 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해결 계열 수 보편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항이라고 안 하고 명사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그냥 고벽 이철식 선생님 그 번역에 명사라고 매사 양항이라고 하실 때 통틀어가지고 명사들이라고
우성충이라고 하시면 뭐라 시간에 따라서 제가 이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러니까 오성초리론이 끝난다고 말한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너무 과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라이트 법률의 추리에서도 이게 완전한 오성추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귀납이나 유비도 사실은 부성적인 추리, 반성적인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한준희 측도 반성추리의 어떤 이 과정 전체가 지금 이야기했던 추상적, 오성적 측면, 뭐 권위법적, 이성적 측면, 그다음에 사전적, 긍정적, 이성 측면을 이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 단계의 이행들 안에도 이미 단계의 이행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측면들이 그 속에 지금 이야기했던 오성적 부분으로 개념 자기를 일단 규정을 하고, 그죠? 그래서 나서 그다음에 규정된 것들이 그대로 멈추지 않고 어떤 형태를 통해 어떤 부정될 수 있는 어떤 측면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 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참된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찾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혹시 어떻게 전체를 과정들이 보겠습니까? 질문을 드리고. 다음 프로그램 끝나셨나요? 예. 아, 예. 예, 그러면 바로 그 프로그램 질문. 제가 이렇게 한 거는 학술대회 때 우리 그 콩쿠 교수하고 훌리트 교수 학술대회 끝나고 식당에 가는 중간에도 그렇게 토론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들 세계적인 대가인데 그 태도를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갖고 오늘 마지막 그 원래 발표인데 이걸 보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여기 사실 안 읽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접대하기 위해 갖고 제가 이 매사를 자처한 거죠. 이 발표자는 너무 높고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제가 일단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는 3단 논법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매개념이고 그다음에 이 대개념, 소개념 그래갖고 매개념을 매개로 해갖고 S&P다. 소개념과 대개념을 갖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인데 이 설명이 다 이렇게 매개념이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는 일식이죠. 그러니까 그 타단한 형식인데요. 그런데 왜 해겔이 이렇게 대에아 이러한 방식으로 3단 논법을 추리를 갖다가 표현했느냐 하면은 로크가 이렇게 3단으로 쓰지 말고 매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붙어 있는 거니까 B로서의 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해겔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A배아, 배에아, A배아, 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추론의 형식을 설명하는 건데 이게 해겔이 할 때 일단 A배아라고 표현됐을 적에 저는 여기에 맞춰서 썼어요. 배아가 뒤에 있는 게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두 개가 소전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 형태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1, 2, 3형을 갖다가 보면은 요거 A하고 B가 바뀐 게 2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B하고 A가 바뀐 게 1형에서 B하고 A가 바뀐 게 3형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보이죠? 네.
이게 이제 해겔이 세 개의 그 추론의 형식인데요. 이제 제가 질문에 들어가고 저는 왜 해겔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사실 그 우리가 전칭인, 특칭인 이런 양상까지 하고 긍정, 부정 넣으면은 200 몇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3단 논법이. 그 중에서 뭐 타당한 건 몇십 개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해겔은 이 세 개만을 다루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형에서 지금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일형에서 이형으로 넘어갈 때 앞에 있는 소전제의 애와 배를 갖다가 바꾼 것을 이형으로 삼고 그 뒤에 있는 배와 알을 갖다 바꾼 것을 갖다 삼형으로 삼는데 왜 그런지 그냥 무작정 한번 바꿔보는 것은 아닐 텐데 그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해겔의 추리론의 스트럭처가 어떠한 그 논리를 가지고 짜여져 있는지 그걸 좀 우선 알고 싶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매사에 그러니까 개별 특수 보편을 중간에 놓고 싶었던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 형이 반성 추론에 가면은 법률 추론 그러니까 소위 연역이고 그다음에 피난성의 추리에 가면은 정원 추리가 되는데 그때마다 저 배의 함축과 의미가 그러니까 개념 규정의 형식적 구체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형에서의 배는 직접적인 그 개별성하고 그냥 현존제의 개념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반성추리에 가면은 법률에서의 배는 저기는 배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모든 객별에게 적용되는 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까마귀는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할 때 그러니까 모든 까만새는 까마귀다. 여기 이제 법률추론 이렇게 연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라면은 까만새다. 거기 가면은 저 배의 위치, 배가 의미하는 게 더 이상 직접적인 개별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까마귀 한 마리의 까마귀가 아니고 모든 까마귀가 까맣다라는 속성 일반이 됩니다. 배가. 그리고 필연성의 추리에 가면은 거기도 여전히 배라고 적혀 있지만 거기서는 배가 아니라 사실 실체이고 실체가 자기들을 개별과 보편으로 분할하는 그런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겔식으로 치면 사실 9개인 건데 추리가 제 생각에 이게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해놓은 것을 형식적으로 하면 256개고 그 중에 타당한 거는 뭐 24개인가 32개인가 이렇다고 하는데 이제 해겔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갈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실 여기 아베에라는 사형도 있는데 이건 아예 거의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갈 생각 없는 것 같고 자기가 이제 개념에서 보여줬던 개별 특수 보편이 개별도 개별로서 이해되고 그러니까 개별도 개별 특수 보편으로 각각 이해될 수 있고 보편도 개별 특수 보편으로 각각 이해될 수 있고 보편도 개별 특수 보편으로 각각 다 이해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편이 개별 특수 보편으로 다 이해되는 게 필연성 추리에서 1, 2, 3형이고 개별도 개별 특수 보편으로 다 이해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게 반성 추리 1, 2, 3형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1, 2, 3형의 이제 현존적 추리를 갖다가 거치면은 4개가 돼갖고 반성 추리처럼 그러니까 알게만 하이트, 베존더 하이트, 아인첼 하이트 이 자체가 이제 여기서처럼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형식적인 한 항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성된 지적성으로 그렇게 다뤄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4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이 현존제 추리에서 저 애 배를 갖다가 배애로 바꾸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형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3형은 또 뒤에 걸 바꿔갖고선 3형을 하고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뭐 아베이라고 하는 추론은 또 왜 다루지 않는지 뭔가 해겔이 이런 추론을 다룰 때 3단 논법의 기존의 형식 논리학에 따르면 256까지나 되고 38간인가 뭐 이것이 타당한 것이고 이러한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 논리학에서는 딱 그 논리적인 귤티시카이트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겔이 여기서 그걸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도대체 왜 그런지. 제 생각에는 해겔이 보여주고 싶은 건 형식 논리학을 따라가면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존재라는 개념이 각 국면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모두 지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1형에서 2형으로 왜 넘어가느냐 그거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형에서 2형으로 진행 필연성. 지금 그게 왜 2B에서 B2로 바뀌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질문하신 분이 질문하는 회장님께 가르치시던데.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1형에서 2형으로 넘어가는지 그 모르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해도 되니까. 제 생각에는 1형에서 2형으로 왜 넘어가는지. 현존 지출이 1형에서 현존 지출이 2형으로 넘어가는 필연성은 없습니다. 근데 1형에서 2형으로 넘어가는 건 현존 지출이가 반성 추리로 넘어가는 필연성이 있는데 현존 지출이 도식 내에서 1형에서 2형으로 넘어가는 필연성은 나오지 않고 텐델리스크가 지적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이고 그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하신다고. 제 생각에는 여기는 이행은 없고 그 밑에 그림하고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림 BB, EE 앞에 B가 오잖아요. 2형에서는. 그래서 제 이해에서는 여기는 이행이 없고 타자형만 있다. 해겔 말로 치면 안더스 베르덴만 있는데 사실은 다 현존 지출이 하나에 대한 설명이고 현존 지출이가 1형에서 보여주고 싶은 현존 지출이가 추상적인 자유관계로서 현존 지출의 개념 형식이 1형에서는 추상적인 자유관계라는 건 질적인 개별성이다. 이걸 2형에서 보여주고 2형에서는 추상적인 자유관계라는 건 외면적인 거다. 이걸 2형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고 3형에서는 추상적인 자유관계는 아무 내용이 없다. 좀 잘 보세요. 밑에 그림 보시죠. BA, BB, EA에서 현재 B가 매개를 하고 있죠. 매사죠. 2형에서 맨 앞에 나오는 게 B죠. 그 다음에 2형의 밑에 이렇게 보면 E가 또 매개사죠. 자, 3형에서 보면 또 2가 앞에 나오죠. 그걸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거는 그 논리 그 추리론에서는 왜냐면 이제 그럼 1형에서의 문제점은 B가 문제였기 때문에 배가 문제였었기 때문에 2형에서는 배를 먼저 쓰겠죠. 그 다음에 2형에서의 문제점은 2가 문제였죠. 그러니까 2가 문제니까 3형에서는 2가 주겠죠. 혹시 선생님이 그걸 물으신 건지 아니면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형에서의 결론이 그 선생님이 발표해야지 하려면은 이제 매사를 규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매사를 규정된 매사를 가지고선 2형을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1형에서 매사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매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2형에서 보다 규정된 형태로 2형을 논증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사실 매사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매사가 발전한다는 게 배가 애가 된다는 게 사실은 그건 형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추상적인 자기관계라는 개념 형식이 1형에서 드러나는 거하고 2형에서 드러나는 함축이 다르다는 게 제가 사실 말하고 싶은 거고 해겔의 추리론의 서술을 보면은 1형에서 배가 그 개별과 보편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또
E가 사실은 A하고 같은 걸로 됐기 때문에 배를 가운데 두고 E를 가운데 두고 B하고 A를 이렇게 양항으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는데 사실 거기는 설득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해겔의 서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해겔이 그 서술은 현존재 추리에서 반성 추리로 넘어가는 설명이 훨씬 가깝고 현존재 추리 이령에서 이용으로 넘어가는 걸 설명하는 건 아니다. 현존재 추리에서 설명하고 싶은 건 그 형식 논리학은 이 세 개를 혹은 뭐 여러 개를 아무렇게나 나열시키는데 해겔이 보기에는 현존재라는 개념의 형식이 지니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차원을 이 서로 다른 형이 보여준다 이걸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근데 왜 저게 그걸 왜 이게 보여주냐? 근데 그러면 조정이 얘기해 주시면 되죠. 뭐 선생님이 얘기하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조정아 선생이 설명한 것처럼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매개사 중심이라고. 네. 왜냐하면 추론을 다루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EBA가 다 개념의 객이잖아요. 다 하나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성 형식이 추론인데 추론이 왜 필요한가 하면 해겔한테 가장 중요한 게 매개항이잖아요. 그 매개항의 증명의 근거인데 이 B, A 각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일형에서 B가 매개항이니까 저게 B가 E와 A를 결합시키는 증명 근거인데 그럼 B는 누가 증명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B도 다시 매개되어 있다라는 게 또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B가 이번엔 바깥항하고 나가고 E가 B와 A를 또 매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EBA가 각각이 다 매개항일 수 있다는 얘기는 EBA가 전부 다 하나의 개념이 자기 증명이 돼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면 그게 추론의 구조를 이제 드러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발표자가 얘기한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저런 형태가 왜 나오냐 했을 때 강 선생은 뭘 얘기하시는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BAEB 이광원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조금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BA 대전제하고 소전제가 E는 A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다가 증명한 거거든요. 그렇죠? E는 A is to R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A is to R가 이제 다른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전제로 쓰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is to R가 위로 올라온 거죠. E와 A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를 매개하는 B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형에서 B가 앞에 나오는 거 아니고요? 아니. 저 밑에 도식을 보자 그러면 3단 논법에 저거. 그 보면은 저건 이렇게 위에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만은 밑에는 보면은 사실은 A is to R 양극이 배를 통해 갖고선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 is to R라고 하는 결론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 A is to R가 증명이 됐으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이형의 대전제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A is to R 그 다음에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B is to A를 매개로 해갖고 B is to R을 갖다가 증명한다. 그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림으로 해서. 그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자꾸 뭐 까다롭게 그렇게 날려. 아까 나는 발표자가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얘기했나요?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불가능하고 그걸 예,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마찬가지라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발표자는 이형 같은 경우에 A is to R,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B is to A 이렇게 하면은 동물은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물은 소크라테스다. 그러니까는 저기 밑에 어떤 동물은 안 했구나. 여기다가 이제 어떤으로 특징으로 바꾼 거죠. 어떤으로 특징으로 바꾸면은 이제 어떤 동물은 죽는다라고 하는 걸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칭을 갖다가 특징으로 바꾸면은 내속 관계가 형성이 돼갖고 이제 해결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있어서는 이제 죽는 것은 동물이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동물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상한 추론이 되니까 그 앞에다가 R을 갖다가 전칭으로 만들고 배를 이제 부정명제로 해갖고선 모든 죽는 것이 식물인 것은 아니다. 혹은 모든 죽는 것이 신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내 질문은 뭐냐면 이런 내속 관계를 만들기 위해 갖고 애초에 에아 배의 이형에서 에아 배의 배아인 형식을 갖다가 이제 특징으로 만들어 갖고 어떤 배는 에다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삼형에서 이제 아배 에아 에배 이것을 이제 전칭으로 만들고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사실은 수로의 내용이 동물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임의로 다른 내용의 어떤 명사를 넣어갖고 이렇게 맞추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든 죽는 것이 비동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환지를 하면은 이거는 타당한 명제예요. 그렇지만 비동물이 아니라 여기는 신 혹은 식물 이렇게 특정한 명사를 갖다가 대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임의로 전칭을 특칭으로 만들고 긍정을 부정으로 만들고 어떤 명사를 갖다가 다른 내용의 명사를 갖다가 끼워놓고 이렇게 막 해도 기존에 있는 틀 아베 에아 에베 이런 것이 유지될 수가 있나요? 논리적으로 동치관계가 되는데. 그렇다면 막장 드라마가 되죠. 잠깐만. 막장 그런 거 드라마가 네. 되죠. 그러니까 명사가 바뀐다. 예. 그리고 특징이나 특징이나 전칭 부정, 특징 부정으로 바뀐다. 왜 바뀌냐면 이게 현존재 추리이기 위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게 해겔의 말이고 지금 1, 2, 3형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되는 게 허용되느냐라는 질문이 해겔에게 전혀 허용되지 않고 오성 추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해겔은 이거를 현존재 추리라는 하나의 개로 다 깨서 설명을 해보겠다. 얘네들의 개념 형식이 추상적 자기관계라고 하면 다 말이 된다. 왜냐하면 추상적인 자기관계는 우연성과 자의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형에서 나온 것처럼 세 번째 형에서 나온 것처럼 부정성과 부정성을 추상적 자기관계가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즉 현존재라는 개념, 현존재는 형식상 이걸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걸 형식 추리학에서 해겔이 보고 있다고. 맞아요. 그러면 그럼 256가지 그 추론 중에서 해겔이 지금 그 현존재 추리를 설명하기 위해 저 빨간 것까지 포함된 그러한 추리를 갖다가 가져와서 이런 경우에는 내적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추상적 형식이라는 게 어떻게 다음 단계에서 살아나느냐를 살려내기 위한 해결의 방식이라고. 그래서 결국 수학적인 AAA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 형이 갖고 있는 형식적인 우연성이 사실 어떤 동물은 소크라테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적으로 명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되면서 이제 우연성이 정립됐다. 특징 명제를 통해 갖고선 정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사명에 가갖고서는 부정성과 규정성을 통해 갖고선 또 정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 현존재라는 게 그런 것이다. 라는 거 보여줘요. 현존재 개념 형식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형 배아가 특징이 안 붙고 추리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귀납이라는 겁니다. 해결의 말을. 그럼 반성추로 가야 되고 사명도 에아베가 전칭 부정에 이런 게 없어도 됐는데 그렇게 하면은 실체의 자기 증명이면 된다는 맞아요.
그래서 추상적 형식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발표자가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성, 지금 부정성, 무규정성, 현존재 특성.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런 규정을 띠고 있는 주체는 뭐예요? 서브젝트는 뭡니까? 현존재. 현존재? 사실은 이 현존지출 1, 2, 3형은 아무것도 결합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저도 그냥 뭐가 자기 관계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뭐가 자기 관계를 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개념의 그 판단, 그 추정 차원에서 추리는 개념과 추리의 판단의 어떤 통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판단 자체는 기본적으로 좀 외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이제 개념의 계기들이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계산을 통해서 이제 외형적 관계를 갖는 거고, 결국은 추리의 특징은 외형적 관계, 매사를 통해서 어떤 정립적 관계를 지금 가져가는 부분이고, 그 첫 번째 형태가 이제 지금 이야기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가 자기 관계를 갖는? 아니 그래서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식이에요. AAA라고. AAA가 되면은 자기 관계가 돼요.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거를 해결이 이용해서 지금 이 발표자가 설명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A, B 다 자체가 다 자기 관계하는 거죠. 추상적인 자기 관계. 그 자기 관계가 돼야 반성 논리로 넘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거 간단하게 볼 수도 있어요. 밑에 저기 세 개 회장님이 표시한 거 파란색으로 보면 잘 보면 저거 다 형식논리에서 말하는 정권 긍정식이잖아요. 3단 문법에서.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제1 형식을 근거로 한다라는 것은 다 보면 이거 정권 긍정식이거든요. BA, EB, EA, 여기 EA, BA 이렇게 하면 다 정권 긍정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내속 관계냐, 아까 뭐 토속 관계라고 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형식을 전형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각각에다가 여기 쪽에 모든을 집어넣느냐, 어떤을 집어넣느냐 이런 걸 집어넣으면 이 형식이 안 맞는다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형식 5성적이 그러니까 EBA, BA, 뭐 1형식, 2형식, 3형식 이 자체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보는 5성적인 관점과 2성적인 관점이 뭐가 다르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 형식이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5성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2성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형식론리학자들은 5성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전형적인 정권 긍정식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거지. 1, 2, 3건 다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발표자도 얘기했지만 1형식, 2형식, 3형식의 타자와 즉 뭐가 다르냐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제 이와 같은 다양한 예를 본인이 쓴 겁니까? 해외에 쓴 겁니까? 발표했다 얘기인 거.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보이면서 이 전권 긍정식이 가지고 있는 뭐가 문제점이냐, 그 문제점을 보여줬을 때 그건 이제 4형식으로 해서 이제 AAA로 나가고 거기서 이제 무관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돼서 이제 가정추리로 갈 텐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주관 문제니까 일단 얘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본인이 쓴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지. 본인 생각이 그렇다는데 왜 해결 생각만 얘기해야 돼? 왜 그래? 예,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하기 위해 그런 질문하는 거죠. 네. 예. 뭐 저런 거 사실 요새 이런 거 가지고 논리학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뭐 유치원 장난하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이 이미 하나의 그 영역 논리학으로 되게 제약되고 저 EBA라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해결을 하면서 특히 이 저쪽 부분이 잘 많이 안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의미가 도대체 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걸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제목을 해결하겠어요. 추리 형식의 이성성과 현존재 추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목 자체가 저는 잘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해결이 볼 때 이성의 형식은 다 추리예요.
근데 추리 형식의 이성성, 그럼 추리 형식 중에 이성적인 게 있는 거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추리 형식은 이성성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지 이 제목 자체에 추리 형식의 이성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뭐 저런 걸 막 얘기하는 게 그 이성성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조금 왜 저런 거 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이성성이라는 게 저기서 뭐고 이성성이 아니면 추리는 다 이성성인데 아니면 오성성이 있다는 얘기인지 오성적 추리도 이성적인 건데 그게 그 다음에 현존재 추리라고 할 때 그게 또 이성성과 또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는 건지 기본적으로 제목이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이 논문에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게 됐어. 도대체 여기서 뭐를 다루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해결 읽은 거 그냥 요약해 놓은 거냐? 공부해 놓은 거냐? 아니면 무슨 테마티즘을 해가지고 뭘 다루고 있는 거냐? 그게 안 보여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그게 일단 논문이라면 그게 뭐가 있어야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저런 공부도 필요하지만 정리해서 질문을 하면 추리 형식의 이성성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무엇이고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그 테마가 뭔가 그걸 좀 두 가지 좀 얘기해 주세요. 같은 문제일 수 있겠는데 추리 형식이 이성적이다라고 할 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추리 형식이 그 추리 형식에 들어온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개념들하고 따로인 게 아니라 들어온다고 말을 해보죠. 들어와서 추리 형식에 맞춰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 개념 규정이 발전을 한다고 해겔이 이제 말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질적 개별성이라고 일회용에서는 질적 개별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이형에서는 질적으로 개별적인 것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형이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자기관계가 가지고 있는 세 범주를 그러니까 질적인 직접성이다, 외면적인 거다. 그러니까 외면성이 있다. 이건 나중에 반성추리에서 더 잘 드러나는 거고. 그다음에 무규정적이다. 추상적으로 자기관계인 거는 아무 규정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있었던 질적 규정성하고 뒤에 건 완전 다른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반대 이야기가 하나의 형식 규정 안에도 정반대의 내용 함축을 지닌 것들이 다 들어있을 수 있는데 해겔이 이걸 객관 논리학에서 서술했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여기서는 추리 형식이 그걸 다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정말 훨씬 간단하잖아요. 객관 논리학에서 이거 설명하려면 존재론 한 권에서 다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에서 양으로 이행해서 반성가기 시점까지가 지금 현존재 추리 1, 2, 3형인데 이거를 이제 추리 형식으로는 이렇게 그냥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테마와 관련이 있느냐, 그거는 이제 저는 수학적 추리도 현존재 추리에 나와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반성 추리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거는 사실 이 해겔 추리론에는 설명이 거의 안 나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을 기운 거는 제 테마다. 네, 맞아요.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논리학 전공자도 아닌데 조종환 선생님하고 이광호 선생님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조금 힌트를 얻었고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헤슬레 선생 또 비판도 헤슬레 선생의 글을 보면은 지금 추리론의 해겔의 추리론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좀 몇 가지 소개하면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 의식을 다루고는 있어요. 아마 그게 성공적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선생님의 서세준 선생님의 글의 어떤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헨리라든가 크론이라든가 지금 선생님 크론도 얘기하고 있고 헤슬레도 얘기하고 뒤징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의 다 해겔의 추리론은 지금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전혀 설명하고 있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해겔이 지금 이광훈 선생님 얘기했지만 모든 이성적인 것은 추론이다. 이성적인 것은 오로지 추론이다. 추론은 언제나 이성의 보편적 형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게 해겔의 말인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현존재 추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존재 추리도 지금 개념론에서의 추리론의 한 형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현존주의 추리를 지금 오성적 추론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오성적 추론이 왜 지금 개념론에서 갑자기 이 소위 이성적인 것으로서의 추론에서 나오는지 이런 걸 밝혀줘야만 저는 글이 성공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지금 헤슬레나 이런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 보면 뭐냐면 해겔은 늘 한편으로는 이성을 어떤 추론의 형식으로 보고 있는데 3단 논법 같은 거 지금 전형적인 오성 추론이라고 해서 늘 해겔이 비판한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개념 논리학에서 저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성의 추론의 형식의 어떤 뭐랄까요 개념 필연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밝히려고 하는지를 선행연구와 차별화시켜가지고 밝혀줘야만 지금 선생님의 그 뭡니까 글의 어떤 그 정말 혁신성 같은 게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각주 22번 보면 선생님 지금 하나의 그 방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문해안이라도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드레아스 아른트의 논문을 통해서 보면 지금 추리론 중에서도 특히 현존자 추리에는 전통적 형식 논리학과 이해된 해겔의 비판 그리고 해겔 자신이 고유한 추리론이 함께 전개되고 있다. 형식적 추리, 곧 오성적 추리와 이성적 추리는 추리론을 통해 통일되어 객관성의 두 측면이다. 이게 아마 선생님이 지금 오늘 주장하고 있는 핵심 어떤 그 테마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해겔이 지금 전통적인 형식 논리학을 현존재 추이에서 제대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게 지금 선행연구인데 선행연구 지금 선생님이 뒤진 크론 뭐 헤슬레를 지금 언급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른트는 거기에 대한 반대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 편에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과연 진짜 3단 논법이라든가 저런 지금 무슨 아베아 뭐 이런 얘기 뭐 골치 아픈 얘기 이런 것이 정말 지금 해겔의 개념론에서 추론하고 있는 이성의 어떤 추론의 어떤 그 문제의식하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뭐 격식 따져가지고 252개 중에 몇 개가 맞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는 것이 해겔의 개념론의 기본 문제의식과 상충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하는 것인지 통한다면 어떤 점에서 통하는 것인지를 밝혀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아까 계속 얘기하겠지만 지금 선행연구 선생님이 돌파하거나 논박하려고 하는 선행연구에 하면 그 두 개가 지금 별개일 건데 해겔이 혼동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못하다라고 하는 비판이거든요. 아니 지금 이 질문하고 연관해서 나도 좀 얘기를 지금 박사 과정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의 글이 보면 저는 맞아요. 정확히 있잖아요. 지금 문제 저는 선생님 도와주는 거야 지금. 맞는데 내가 이 논문을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해겔을 보면서 항상 미심쩍게 생각했던 게 칸트까지는 범주론이 질량, 관계, 양상으로 되어 있는데 해겔서부터 양상이 올라와요. 양상, 질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아까 알하이트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해겔이 시작하는 거는 매개된 직접선에서부터 시작해요. 바로 직접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양부터 왜 시작하느냐도 이 논문이 설명해줘요. 나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 그래서 난 이 논문이 시사하는 게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아스 얘기하는 거 그거하고도 관련되는데 가령 우리가 논리학을 얘기할 때 말이죠. 형식 논리나 이런 거는 현존재 논리부터 그러니까 존재 논리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해겔에 와서 반성이고 개념 논리가 시작이 되지. 그러니까 거기에 현존재 논리에서는 과거의 형식 논리하고 해겔 논리하고 그러니까 해겔이 말한 이성 논리하고 오성 논리가 둘이 복합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지점을 바로 이 논문이 지적을 해줬고 그것 때문에 범주론에 왜 양이 위로 올라갔느냐 하는 것도 설명이 되고 여러 가지 설명되는 게 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문해안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일단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4페이지에 추리에 대한 몇 가지 선행 연구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트렌들렌 브룩으로부터 시작해서 뒤징 웨슬레 지금 보니까 크론 뭐 헨리 다 그렇게 주장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책을 보니까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 이 글은 이 문제에 3가지 방식으로 답변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현존재 추리는 오성적 추리에 불과하다. 이건 이미 형식 논리적으로 모순에 턱하잖아요. 해겔은 모든 것은 이성적인 추론은 이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지금 개념 논리학에서 나타나는 현존재 추리가 오성적 추리에 불과하다. 이건 아니 그거를 아니 그 제가 변증법을 무슨 뭐 마법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아니 오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발표자한테 시간이 발표자한테 시간 많이 이성적인 주지. 면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아니 증거 그러니까 이걸 밝혀드리는 발표자한테 시간 많이 주지 발표자한테. 그게 뒤징이나 웨슬레의 이야기는 트렌델브루크 이야기랑 거의 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아 이거 다르든 안 다르든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트렌델브루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서는 특징이고 여기는 전칭 부정 혹은 특징 부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악기가 안 맞는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한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웨슬레나 뒤징, 크론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악기가 안 맞는 이유가 뭐냐? 이게 부정적인데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개념이 발전해서 본질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고 저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반박할 상대 논변을 제대로 소개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사람 트렌델브루크부터 해서 뒤징이나 웨슬레 뭐 그런 다 하는 말이 결국 뭐냐면 결국에는 해겔이 현존재 추리에서 다루고 있는 논변들을 오성적인 방식으로만 이해하면은 안 된다까지는 다 동의가 되고 거기서 그러니까 해겔의 추리론은 실패한 거다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해겔의 추리론이 실패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해겔이 현존재의 여러 가지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다른 데 있다. 본질로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20페이지 각주 20에 나오잖아요. 지금 현존재 추론 반성 추리 이행에 내적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다. 근데 이게 내적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반론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지증하는 것인지는 또 사실 불분명한데요. 하여간 이런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이제 선생님의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일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22페이지 각주, 자 각주 22번에 20번에 각주 20번에 기존 연구에 대한 어떤 요약이라면 22번은 일종의 이제 아마 선생님이 가고자 한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얘기 같아요. 예.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현존재 추리가 오성적 추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존재 추리는 개념론의 필수적인 구성 부분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좀 선생님 답변을 이미 하셨잖아요. 아까 최일교 선생님 질문하고도 연결돼 갖고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아니 이게 왜 현존재 추리가 그러니까 이광문 선생님하고 다 지금 저기 했는데 이게 베그립스 레레의 아인타일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개념은 그 자체로는 내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외적인 것이에요. 아직 매개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이 영역은 첫 번째 지금 이 서세동 씨가 다룬 이 영역은 한갓된 오성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리학이 이성을 다루는데 무슨 한갓된 오성의 영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최일교 선생님이 변증법의 3단계 얘기를 할 적에 오성적인 단계 처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해겔 논리학에 있어서 출발점이에요. 그 오성적인 것은 확고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반성하면은 반대로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추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에, 배, 아, 배, 에 뭐 이런 것들이 개념의 세계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개념의 세계이니까는 저 세계로 매개된 것이 바로 추론 자체가 개념이에요. 근데 추론은 정립된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정립된 개념을 갖다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느냐? 처음에는 오성적인 방식으로 파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지금 아까 서세훈 씨가 밝히는 것처럼 뭐 부정성과 무규정성 이걸 통해 갖고선 개념이 오성적인 그 개념이 점차 자기를 부정해 갖고선 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 그게 아니라 지금 뭐 변증법의 세 가지 계기에 대해 그렇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3단 논법을 갖다 오성 추론으로 비판하고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3단 논법을 지금 헤겔이 여러 곳에서 그런 의미의 3단 논법의 오성 추론하고 지금 오성적 계기를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고 근본적으로 질적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 주장은 뭐 말꼬리 잡는 것 같, 뭐 말꼬리 잡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성적 추론에 불과하다. 이게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정립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설명을 해줬으니까요. 이성의 형식적 계기와 오성적 추론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EBA이고 이게 형식에서 이게 뭐 오성이냐 뭐 이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오성적으로 보느냐 이성적으로 보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것이 현존재 추론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이 친구가 지금 그리고 저걸 하나의 개념으로 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잠깐만요. 해결은 EBA에서 왜 이게 현존재 추론이냐면 이게 왜 현존재 추론이냐면 이 형식이 현존재 추론이 아니라 EBA라는 걸 각각을 어떻게 보느냐거든요. EBA를 추상적인 질적 규정으로 보면 이게 현존재 추론이 되는 거고, 그렇지. EBA 각각을 반성된 질적성으로 보면 이게 이성적 추론이 되는 거, 반성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괜히 이거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EBA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너무 그러니까 현존재 추론이 이게 현존재 추론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그렇게 보면은 현존재 추론이 되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 논리도 그렇게 보면 그게 큰 문제는 아니니까. 이거 답이나 해주십시오. 뭐 제가 뭐 모르니까. 그 다음에 저 공경 선생님 질문하시고요. 아까 미석 선생님 질문하셨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강 선생님 질문 있으시죠? 네. 네. 그럼 공경 선생님, 강 선생님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성적인 계기라고 해야 할지, 오성 추리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야 할지, 그게 어떻게 다른지는 좀 상세하게 섬세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오성 추리에서 굳이 시작을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면 조금 더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실 현존재 추리에서 그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2형, 3형으로 가는지 뭐든 간에 사실 전혀 아직 규정이 안 돼 있고 지금 거의 정립이 안 돼 있는 사실 무규정적인 거라서 판단에서의 계산하고 사실은 아주 미세하게밖에 안 다르잖아요. 이게 뭐 반성 추리나 필연성 추리로 가면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판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판단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공경 선생님. 저는 제가 사실 논리학을 뭐 다시 전공한 건 아닌데 논리학을 이렇게 읽어보면 제일 이게 난감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더라고요. 옛날에 이석진 선생님하고 읽을 때도 이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아까 강선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트란데는부르크가 헤겔 논리학에 지금 이걸 지적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왜 지적을 했냐 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정원 논리 체계의 아까 강선생님 얘기했지만 여기 만약에 모든과 어떤을 붙이게 되면은 사실 모순된 거하고 소반대의 대단 관계 이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헤겔에게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1행에서 2행, 2행에서 3행이 불가능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2행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헤겔이 자신의 그런 걸 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좀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거고, 물론 트란데는부르크 자체는 뭐 헤겔하고는 상관없이 순수 논리적인 관점에서 형식 논리학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 유명한 논리 연구에서 이렇게 지적되거든요. 뭐 1500페이지 가까이 논리를 한 건데 혹시 그런 점에서 조금 뭔가 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대립 말하자면 소반대 관계라든가 대단 반대 관계와 소반대 관계 그거하고 모순 관계. 그러니까 모순 관계라고 하면 이제 전칭 긍정과 이제 특칭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칭 긍정과 특칭
그러니까 특징 부정이요. 그렇게 됐을 경우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해결이익은 도대체 이용 못하는데 그냥 사유상에서 이걸 그냥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행만 말한 거 아니냐. 트랜지션 브로커는 그렇게 좀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언급만 좀.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혹시 그런 정원 논리 체제를 염두에 둔다면 조금 비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잠깐 코멘트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잠깐 트랜지션 그 지점에서 어떻게 좀 얘기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트랜지션 브로커가 그래서 이제 회계 추리론 현존 추리하고 반수 추리 넘어가는 그 부분만 좀 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은 사실 저걸 특징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전칭만 있다는 거예요? 예. 전칭만 있다는 거예요? 전칭으로만 할 때 정말 성립된다는 거예요? 아니, 특징으로 해야지 이 형이 성립되는데 이 형식이? 예, 이 형식의 전칭에서 특징으로 넘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이행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거기 왜냐하면 특징, 네. 왜냐하면 전칭과 특징의 관계는 완전히 반대 관계로, 그러니까 모순 관계로 성립되기 때문이거든요. 트랜지션 브로커의 그 생각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집합론으로 그걸 풀면 되는데 그 집합론으로 보면 이건 깨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특징, 이게 전칭이고 이 형식이 전칭이고 이 형식이 특징이라면 그거는 사실은 이게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내에 몬소가 겹쳐 있는 거죠. 형식이.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행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F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혹시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냐는 그런 느낌이 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문은 그거죠. 왜 이 형식은 전칭이어야 되고 이 형식은 특징이어야 되냐. 제 질문은 그건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현존재 추리로서 네. 이 형의 저 보편 특수 개별 목표학이라는 저 자리 배치가 네. 현존재 추리의 개념 규정을 넣을 때 이게 맞으려면은 그러니까 추리가 참을 산출하려면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데 해결이 말하고 싶은 건 현존재 추리 1, 2, 3형은 이 형이 1형에서 발생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고 예, 형식 논리학은 요거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런 배치 자체가 보여주는 게 현존재라는 개념의 여러 계기를 나열하고 있는 그걸 해결은 읽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개념에 정립된 개념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아니다. 형식 논리학이 이렇게 배열한다고요? 어디서? 형식 논리학도 사실 이렇게 배열하지 않죠. 형식 논리학도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해결은 에베아, 베아 이렇게 에아, 베 이 세 개만 또 가져와서 요거는 유지하는 가운데 형식 논리학이 요 순서에 맞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현존재를 넣었을 때 이 형에 맞게끔 쫙 배열되는 것만 세 개를 다 뽑아서 4개죠. 그러니까 특징 부정, 전칭 부정 4개만 뽑아서 자기의 세 개 여기다 사실 임의대로 넣은 건데 그래서 해결을 보여주고 싶은 건 사실 형식 논리학을 정확하게 전체를 포괄해서 형식 논리 전체에 일관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닌 것 같고 현존재라는 개념에 하나만 있으면 사실 이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고. 근데 우리는 현존재 개념을 알고 있어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되게 아까 최일규 선생님이 했듯이 해겔에서 개념이 뭐냐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겔의 주반 논리학은 이 해겔이 가지고 있는 개념 아까 여기서 뭐 부투명이 아니라 제 생각은 이 모든 존재에 가지고 있는 내적인 구조거든요. 내적인 스트럭처를 해겔이 이제 개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개념이 주반 논리학은 뭐냐면 우리의 주반적인 즉 논리적인 사유 내에서 이게 어떻게 전개돼서 실현시켜 나가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쪽으로 이제 전통 형상학이라든가 논리학이라든가 해서 나타냈던 그런 측면의 비판적인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 논리적인 거를 끌어들이면서 한쪽으로는 비판을 해 나가는 거죠. 왜? 그 비판을 통해서 개념이 즉 존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구조가 어떻게 전개 실현되는가를 계속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통 형상학이라든가 논리학을 하나의 매개고리로 들어와서 비판적인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아까 나경원 선생님이 얘기한 거나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네. 왜 이런 형식을 끌어오느냐 이런 부분까지. 아니 그런 형식을 그러니까 끌어와서 저게 너무 도식적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이 늘 제기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까 이제 강수 선생님 정확히 설명해 왜 이게 이행을 하느냐 이거를 이제 굉장히 했고 그것 때문에 반박이 있는 거고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최일규 선생님 질문에 대해 갖고 제가 조금 코멘트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개념이 무엇이고 여기 지금 서대성 선생님 제일 처음에 아주 과감한 주장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대답하기 힘든 거거든요. 뭐냐면은 추리의 목표는 개념의 주관성이 객관성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개념의 객관성을 획득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개념의 객관성이란 그 개념이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념이 이성적으로 사유되면은 객관적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최일규 선생님 질문했을 적에 왜 개념은 객관으로 나가야 되느냐? 여기 그 개념 논리의 1장이 수브젝티비테트잖아요, 그렇죠? 주관성. 그다음에 2장이 오브젝티비테트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존재와 본질이 개념으로 지향이 됐다. 그러니까 존재와 본질은 필연성에 지배되는 거기 때문에 동캐란 거예요. 근데 개념으로 지향이 되면은 개념은 클라한 형태에서 자유로운 개념이 이제 그거를 다시 정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개념이 이제 주관이잖아요. 주관적인 개념이 객관성 이렇게 돈케라이트가 지향이 돼 갖고선 주관이 됐는데 그 객관성 사라진 객관성을 갖다가 개념의 방식으로 다시 이제 재생을 하고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관성에서 객관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주관성에 이렇게 추리가 이성적으로 사유가 되면은 그게 어떻게 객관성이 되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칸트가 연역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개념이 직관에 관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증명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의 구조가 바로 세계의 구조다. 그래서 인식론이 꼭 존재론이다. 이러한 작업을 갖다 힘들게 증명을 했거든요. 그 해겔도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 주관으로 이제 환원된 그 규정이 개념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사유되면은 객관성이 되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해 갖고 여기에 대해 혹시 해답이 있는가 그거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안 되면은 객관적이 안 돼요. 선생님한테 발표 일단 질문을 해. 예.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해겔은 이 그 개념론에서 지금 주관성장에서 지금 소재로 잡고 있는 것은 우리 일반 논리학의 개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들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 갖고선 자기 존재론, 그러니까 여기 현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론이고 그 다음에 반성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질론이고 그다음에 개념론이고 이렇게 재서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의 형식으로 이미 지향돼 갖고 사라진 객관성을 갖다가 다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규정됐을 적에 이성적으로 세계를 온전히 보인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객관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 논리학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이성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 갖고선 그 소재를 다 맞추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형상의 구도에 형식 논리학 그렇죠 논리적인 개념들 이런 소재들을 갖다가 갖고 와 갖고선 가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 질문이 뭔지 알죠? 개념의 주관성이 객관성을 성취한다는 게 뭔가 그거죠? 네. 그게 명확한 그림은 없지만 해겔이 저는 반성추리하고 피현추리 반성추리에서 피현추리로 이행할 때 약간의 시점 변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현존재 추리까지만 해도 인식하는 주관하고 인식하는 주관이 외부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개추리에다가 끼워 넣는다는 그림을 해도 한국에 병렬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이고, 반성 추리로 가면은 해겔이 이제 그걸, 그러니까 해겔이 현존재 추리는 주관적인 추리라고도 말하고, 해겔이 반성 추리는 경험의 추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경험의 추리가 그 칸트가 이야기하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주관성과 객관성의 주관적인 일치는 반성 추리까지는 거기에 비슷한 그림으로 가는데, 필연 추리로 가면은 소위 이제 추리하는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경험자나 주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자가 아니라 실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서 뭔가 시점 변환이 생겨서 세계가 세계 자신을 추리하는 걸로 넘어가는 게 필연 추리인데, 물론 이제 반성 추리에서 표현 추리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해명을 하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칸트가 생각하는 인식론과 존재론의 차이, 근원적인 불화를 해결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서술하는지를 그 국면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제가 이제 한 얘기가 아니라 해겔이 이제 1817년 엔cyclopedia 부분에서 이 주관 논리를 객관 논리를 이제 이행하면서 이제 해겔 스스로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개념이 왜 주관성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형식 논리에서는 사회의 어떤 의식된 사회의 형식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해겔이 의식된 사회 형식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루고 싶은 게 뭐냐면 사회의 오비ek티브의 계산캐, 형식의 오비ek티브의 계산캐는 하나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상으로서의 어떤 형식, 즉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왜 이제 전개가 뭐 주관에서부터 이제 객관으로 이제 이해되냐면은 결국 이제 이 개념의 개념으로서 결국 그 본질과 존재 본질의 어떤 통일로서 이렇게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처음에 이 추상적이고 직접적으로 개념 두 계기가 뭐냐라고 하는 어떤 규정 외에는 뭐 아인트라이트, 뭐 알그마이트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계기적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던 얘기.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객관적 형식 자체는 결국은 이것이 이제 나눠지고 있는 부분의 어떤 통일성을 만들고자 하는 작업. 결국 그 통일이 뭐냐, 통일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게 이 주관 논리에서 지금 결국 목적을 하는 것이고, 그 통일이 완성됐을 때 그게 이제 필연성의 어떤 선언 논리고, 선언 논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총체성, 개념이 가지고 있는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통일성이 그건 직접적인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일성은 아닌데, 특히 이제 그 순수성 비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의 통일성,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것은 이제 오비ek티비티에서 다루는 문제지만, 어쨌든 그것과 이제 같은 의미의 어떤 통일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맥락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맥락에서는 해겔이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개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유관적 형식들, 우성적 유관적 형식들이 결국은 정립이 되고, 그리고 그 유황성들이 지향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어떤 지향을 통해서 이야기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통일, 개념들 전체가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각 계기들의 총체와 이제 개념의 어떤 일치를 이제 증명했을 때, 그때 이제 통일성이 완성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 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강수 선생님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얘기도 굉장히 너무 많은 얘기, 큰 얘기들이 나왔는데 간단히 정리해 아니 우리 서 선생님이 대답할 수 있는 걸 넘어섰는데, 그런데 사실 그 주비액티비테트, 그러니까 주비액티브의 로깅 내에서 주비액티비테트에서 오비액티비테트의 그 이행의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비액티브의 로깅에서 어두워졌던 거를 주비액티비테트를 해명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 어떤 해명해서 다시 잠깐만.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하나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언적이라는 말을 트랜젠덴탈이라는 말로 쓰신 거예요? 최일규 선생님? 그렇게 되면 약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칸트적인 어떤 이 트랜젠덴탈 로직 할 때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미 오비젝티브의 로직 속에서 이 대상 연관성은 이미 제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오비젝티비테트를 그 트랜젠덴탈리테트와 결합시키는 거는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감춘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항상 그 오비젝티비테트가 왜 또 거기 서술해야 되는 게 항상 우리 그 전에도 한번 이거 가지고 논의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지금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객관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경험론자들이 말했을 때 그런 객관성을 절대 안 쓰고요. 이 합리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성이라는 것은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객관성과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형식적인 객관성을 갖는다, 형식적인 실제성을 갖는다, 또는 실제적인 객관성을 갖는다 이랬을 때 하는 것은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객관성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관 논리니 존재 논리니 객관 논리니 다 했을 때 항상 모든 개념의 포멀 객관성과 리얼한 객관성을 항상 따진다고요. 근데 이때 했을 때 객관성이라는 이 전체 단어를 양 두 가지를 쓴다 하더라도 이때 말하는 객관성이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이거하고 일치돼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아까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이성성을 찾아낸다는 게 어쩌면은 실제적인 객관성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존재론에서 말하는 객관성, 본질론에서 말하는 객관성, 개념론에서 말하는 객관성은 다 그런 의미에서 즉 단순히 형식적인 객관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객관성만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책상이다 이거는 객관성이라고 보죠. 경험론자들은. 근데 합리론자들은 이거 절대 객관성이라고 안 봐요. 여기 책상이 있다고. 그때 객관성하고 현실성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성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객관성이 현실성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실제적인 객관성이. 그러면 이성적인 게 현실적인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말의 해석. 그럼 이성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죠. 예. 예를 들면 책상이 가지고 있는 내적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그게 이성성이에요. 되는 대로가 이성성이냐? 예? 되는 대로가 이성성이냐? 어떤 의미에서 되는 대로지? 지금 이 크라르테트하고 둥켈하이트 얘기를 했는데 예. 크라르테트 면에서 되는 대로. 그렇죠. 일종의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박받을 텐데 일종의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 일종의 구성주의라고. 네, 여기까지. 예.